그 1950년대에 미군 정찰기가 찍은 위성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러니까 30년대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1950년대에도 여전히 이 일대, 산호동 일대는 거의 대부분 논밭이고요. 역시 초가가 맺혀 있고 이 집이 아주 독특하게 탁 눈에 띄게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이 일대, 산호동 일대의 말하자면 랜드마크 같은 집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집을 이제 이 집이 2015년 6월 14일에 이제 화재가 났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방치되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지역 산호동 일대가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 단지가 이제 들어설 예정인데 우여곡절 끝에 그 집을 보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은 문학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설가 지아련과 인연이 있는 집입니다. 그러나 이 지아련은 오랫동안 잊혀졌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월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단 이후에 한국전쟁 그리고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그 월북 작가는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제한적이었고 책도 출간할 수 없었고 학교에서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월북한 작가들이 잊혀지게 되었죠. 그러나 지아련은 분명히 우리 문학사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긴 작가입니다. 우리 현대문학사, 우리 근현대사가 굉장히 파란만장했고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현실의 문제, 가난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저항의 문제를 많이 작품화했습니다. 그런 현실의 문제를 다룬 리얼리즘 소설의 전통이 굉장히 강한 것이 우리 문학사입니다. 그런 전통에 비추어 보면 이 지아련의 소설은 이 사소설, 심리소설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소설이라는 것은 작가가 직접 자기가 체험한 바 그리고 자기 주변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소설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허구적인 성격도 있지만요. 그리고 지아련의 소설은 그 인물의 그 내면 심리를 정말 치밀하고 꼼꼼하게 묘사하는 데 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소설이나 심리소설적 전통이 비교적 미약한 우리 문학사에서 지아련의 소설이 가지는 그 중요성은 지아련이 가지는 비중, 소설이 가지는 비중은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아련을 기억하고 지아련 소설을 읽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아련의 생애와 작품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지아련의 생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아련은 그 경남 거창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지주였고요. 5남 2녀 중에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름을 제가 쭉 나열을 했는데요. 이제 지아련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나열을 했냐면은 이 장남 상만이라는 분, 이상만이라는 분, 그 다음에 삼남 이상조, 사남 이상북, 5남 이상선, 이분들이 전부 다 우리 근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키가 그 지아련의 본명입니다. 지아련은 이제 사실은 아버지 이진우가 이제 그 본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시를 뒀었습니다.
그래서 지아련은 이제 후실의 소생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형제들끼리 그럴 경우에 뭐 형제들끼리 좀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교적 사이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아련은 고향 본가에서 성장을 하다가 1920년대 중반 무렵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1918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이제 큰 오빠인 이상만이 이제 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만은 거창에서 머물다가 나중에 이제 이 창원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창원 월림리라는 곳으로, 지금 저기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저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마산에 집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일대에 그 부호로서, 유지로서 많은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오빠가 이제 먼저 마산으로 이주를 하고, 그리고 이제 친어머니와 거창에서 계속 살다가 이제 그 20년대 중반 무렵에 이쪽 마산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지아련의 남자 형제들은 굉장히 이제 그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인물들인데요. 이 첫째 오빠, 그러니까 일남 이상만의 경우에는 이 1920년대 무렵에 이제 이때는 거창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조선광복회라는 비밀결사 조직, 그러니까 경술국치 이후에 국권회복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그리고 해외에 비밀결사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결성이 됩니다. 이 조선광복회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국외에서 건설된 비밀결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결사단이 나중에 이제 군자금을 모으고 또 그 독립기금을 모아서 또 상위 임시정부에도 보내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만이 바로 그 조선광복회에 가담을 해서 그 독립자금을 모으고 또 전달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일경에 발각이 되어서 이제 옥살이도 짧게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27년에 그 이제 이쪽 창원 마산 쪽으로 이제 오게 되면서 신간의 마산지회에서 여러 직책을 맡으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게 이제 이상만에 대한 지금까지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제가 이 연구를 좀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게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이제 이런저런 자리에서 발표도 하고 또 제가 계속 이제 내용을 보강하면서 연구를 해온 원고를 토대로 해서 이제 하는 것인데, 그 앞에 이 두 가지 사실, 그러니까 조선광복회 활동과 신간의 마산지회 활동은 이미 제가 연구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밝혀놓은 바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것 때문에 훈장을 받게 됩니다. 유공 훈장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막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1920년대에 당시 밀립대학을 이제 세우자. 그 당시에는 이제 전문학교밖에 없었던 시절이고, 대학이라고는 이제 경성제국대학이 있었고, 그 외에는 대학은 이제 일제가 허가해주지 않아서 그 대학에 대한 밀립대학에 대한 민족사학이죠. 이 대학에 대한 이제 요구가 전민족적으로 좀 일어났었는데, 그런 이제 밀립대학 운동을 경남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전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제 이상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운동도 했었습니다. 이게 배달유치원이라고 이제 창원 저쪽에 마산 창원 이 일대를 거점으로 한 이제 유치원이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네, 보교당 유치원 그게 원래 배달 유치원이거든요. 네, 그 초기 설립할 때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원장도 하고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림리에 살면서 당시에 이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정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이제 농민 자녀들, 노동자 농민 자녀들을 모아서 이제 야학교를 열었는데,
그 20년대 이 일대에도 야학교, 노동야학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 이상만이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원림리, 자기 이제 사는 마을에 야학교를 열어서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원림야학교라는 학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20년대 매해 이제 수재, 뭐 기아 이런 걸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돈을 피해민들에게 이제 기탁하는 그런 활동도 많이 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기탁자와 기탁금 금액이 쭉 이렇게 이제 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보니까 꽤 많은 돈을 이분이 매번 꽤 많은 돈을 기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938년에 이제 이상만이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이 지역에서 부호로서 유지로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독립운동, 사회운동, 교육사업, 구휼활동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했지요. 그 저기 왼쪽에 이제 있는 분이 바로 이상만입니다. 1930년대 이상만이고요. 그 독립유공자 공적 조서, 공운전자사료관이라는 그 홈페이지,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독립유공자 공적 조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실려 있는 사진입니다.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아련의 첫 번째 오빠고요. 이분이 이제 지아련의 셋째 오빠입니다. 여기 이제 이게 이상조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말하자면 사회주의 운동을 일제에 저항하는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서 이제 찍은 사진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머그샷 같은 그런 사진인데요. 그 지아련의 이제 셋째 오빠 이상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1924년에 동경으로 유학을 갔고, 그래서 동경에서 신간의 동경 지혜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제1본 조선 청년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추방이 됩니다. 조선으로. 그래서 1928년에 이제 마산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서도 청년 운동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사회주의 운동, 노동 운동 이런 것들을 아주 활발하게 전개를 합니다.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줄여서 이제 카프라고 부르는 이 단체의 수장이 됩니다. 나중에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이죠. 영화 배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외모가 아주 출중한 분이었습니다. 그 지아련의 이제 동경 유학 시절과 이마의 동경 유학 시절이 이제 겹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북만의 집에서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지아련이 이마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지아련의 짝사랑은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때 이마의 곁에는 이북만의 여동생 이귀래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이분입니다. 그래서 잠깐 두 사람 이제 만남이 있었고요. 그리고 1930년 무렵에 이제 이마와 지아련은 서로 각자 다른 시기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구에서 적색 노조 운동을 이제 펼쳐 나갔던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찾아내서 이런저런 자리에서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린 내용.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사상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구속 수감을 시켜놓고 이제 조사를 하지요. 그래서 그게 막 일부러 조사를 지연해가지고 미결수로 뭐 1년, 2년씩 있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건강이 완전 몸이 이제 망가져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경우가 그 사례가 비일비재했었는데 지아련은 이상조가 주도했던 이 적색 노조 운동에 가담을 했다가 이제 피감이 되어서 이제 짧게 조사를 받고 이제 석방이 됩니다.
그 뒤에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 잘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마산, 큰오빠와 그 친어머니,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있는 이 마산에 내려와서 아마 요양을 하지 않았을까. 7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니까, 협박도 받았을 때고, 때로는 뭐, 고문도 받았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려와서 이제 요양을 하면서 지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편 이제 이마의 경우에는 프로문행 운동을 계속하면서 또 두 번의 탄압을 받게 됩니다. 1931년, 34년. 이게 이제 문학사에서는 카프 1차 검거, 2차 검거. 그러니까 일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눈의 가시처럼 이제 가시 같은 존재들이 이 카프 조직인 거죠. 그래서 31년에 한번 대대적으로 검거하고 또 풀어줬다가 또 34년에 또 대대적으로 검거를 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카프는 해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마의 경우에는 이제 폐결핵으로 굉장히 위독한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저기 경성, 평양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치료를 받게 되고, 그래서 34년부터 35년까지 이제 이때 평양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 34년 겨울에 지아련이 이제 이마를 찾아갑니다. 마산에서 평양까지. 당시 기차로 마산에서 경성까지가 한 6시간,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 그리고 경성에서 평양까지가 한 6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 거의 한 12시간 정도를 기차를 타고 달려서 평양에 도착한 거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아련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사랑을 쟁취한 거죠. 대단한 여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이마가 이제 일본에 있다가 돌아올 때는 이기래와 함께 이제 돌아와서 사실혼 관계,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마가 폐결핵으로 이제 이런저런 이제 곳을 전전하면서 병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기래와의 관계가 이제 소원해지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아련이 이마를 찾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마가 지아련을 따라서 이제 드디어 1935년 7월에 마산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마산병원, 지금의 마산의료원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당시 이제 신정이라는 동네, 지금 명칭으로 동명으로는 이제 추산동, 거기에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 지아련의 간호를 받으면서 이제 요양을 병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두 사람이 동거를 하게 되고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36년 8월부터 38년 2월까지 이제 마산에서 두 사람이 이제 신혼살림을 살게, 산책로로 꾸며놓은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 철도가 옛날에는 저 마산 부두까지 이어지는 그 철로였던 거죠. 이마가 살았던 추산동 집이 요쯤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집은 남아 있습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는 아니고요. 참고로 마산을 거점으로 해서 활동하셨던 이선관 시인, 이마가 살던 집, 골목 끄트머리 집이 이선관 시인이 사시던 집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불과 한 1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참 저도 놀랐었는데요. 요게 이제 그 철길을 따라서 쭉 가다가 이제 나오는 여기 이제 철교, 철교이고, 요게 이제 3.15 의거탑이지요. 그리고 요 철교를 향하는 방향으로 찍은 게 이제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산책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잘 아시는 그 6호 광장이고, 요 자리가 이제 구마산역 자리입니다. 여기서, 네. 여기서 이제 그 방향을 틀어서 용마 고등학교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요렇게 내려가면, 가다 보면 요 끝에 용마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중간쯤 되는 곳, 여기 요 자리, 네. 그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현대 오일뱅크인가요? 그 주유소와 하포 동사무소 그 사이쯤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요 자리가 바로 임화와 지아련이 지아련이 살던 신혼집이었습니다. 자, 여기가 6호 광장입니다. 여기서 아까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죠. 여기 오일뱅크가 있고 하포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네. 요 사이가 아니고 여기쯤이네요. 여기쯤. 네. 오일뱅크에서 약간 더 올라가는 여기쯤이 임화 지하련의 신혼집 자리입니다. 거기에 옛날에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헐리고 그냥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지하련 주택이라고 불리는 집. 네. 이게 지금 지하련 생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하련 생가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지하련은 경남 거창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카카오 맵인데요. 네이버 지도에도 지하련 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묵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지하련 생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집은 지하련의 셋째 오빠인 아까 이상조 그분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제 임화와 지하련이 여기 살던 때에 이상조 셋째 오빠 이상조가 이 집에 이제 살게 됩니다. 이상조도 사회주의자였고 사회주의 활동을 했습니다. 임화도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잘 아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처남 이제 친척이 됐잖아요. 여동생의 남편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삽니다. 그래서 둘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같이 임화와 지하련 그리고 이상조가 같이 낚시도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조는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적색 노조 운동을 이제 전개를 했는데 지하련과 비슷한 시기에 결국은 이제 검거가 됩니다. 그래서 취조를 받고 재판을 받아서 복역을 합니다. 그리고 35년 12월에 이제 출소를 해서 마산에 내려오게 됩니다. 상남동 이제 큰형님 집에 당시 이상만이 살았던 상남동 집은 지금으로 치면 6호 광장 오동팔출소인가요? 그 근처에 살았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살다가 이제 37년 4월이 되면 이제 산호동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산호동은 창원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구마산역 인근에 있지만 행정구역 형제들 가운데 사남인 이상복 그리고 오남인 이상선 이 사람들도 사회주의 운동을 아주 활발하게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비슷한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서 이제 조사를 받고 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아서 이제 형을 살고 그리고 나오면 또 활동을 하고 또 잡혀가고 형을 살고 또 출소하고 그러다가 또 활동 집안에 돈이 있으니까 다 일본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뭐든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돈이 많으니까 아주 편하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그걸 다 거부하고 다 말하자면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간 거죠. 우리 현대사에서는 북한 그 분단 때문에 그리고 냉전 체제 때문에 오랫동안 이 일제강점기 때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이 사람들을 폄하하고 애써 외면하고 조롱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이념적인 문제와 무관하게 이들이 스스로 행복이 보장된 그런 삶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남들을 위해서 스스로 험난한 길을 걸어갔다는 그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충분히 존중받고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소설은 이제 이태준이 이제 추천을 하기도 하고 뭐 백철이 추천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백철이 이제 지아련을 작가로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그 작가로 등단하는 루트가 신춘문예 그리고 신인 추천 제도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지아련은 이제 그 신인 추천 제도를 통해서 등단을 하게 됩니다. 지아련이라는 이름은 그때부터 쓴 이름입니다. 네. 자, 지아련 이마가 마산에 내려간 것은 이제 폐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아련의 간호를 받으면서 이마가 건강을 서서히 회복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문학적 활동을 좀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또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제 가장이 됐으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 서울로 가야겠다 하고 상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아련은 이제 이마와 함께 이제 서울로 오게 되죠. 그런데 1940년 무렵에 지아련이 건강이 악화가 됩니다. 이마를 병간호 하다가 이제 자기도 이제 병에 걸린 거죠. 원래 몸이 약했던 데다가 이마를 이제 병간호하면서 자기도 이제 건강이 악화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산 친정에 내려오게 되는데, 주로 마산에 머물 때 어디 있었냐면은 이상조의 산오리 집에 머물렀어요. 여기서 소설을 구상하고 창작에 몰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집을 배경으로 해서 소설 채양초, 양 같은 작품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일찍이 이런 이제 지아련의 그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마산의 문화인들 사이에서는 이 집을 지아련 주택이라고 이제 불러왔던 거죠. 작품 활동을 실제적으로 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한 5, 6년 정도? 그리고 작품 편수도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작품 한 편 한 편이 우리 문학사에서 보면 굉장히 독특하고 이채로운 그러한 작품들입니다. 지아련 전집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도서관에 지아련 전집을 빌려서 한번 읽어보시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마산 시절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중반에 지아련이 이마와 마산에서 결혼해서 살잖아요.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그런데 약간 그 내용을 좀 비틉니다. 주인공을 이제 자기와 닮은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고 자기 친구를 주인공으로 합니다. 형래라는 인물이 주인공인데요. 이 남편이 굉장히 가부장적이에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굉장히 뭐랄까 인품이 뛰어나고 남들의 배려를 잘하는 그런 도덕 아주 훌륭한 인물로 이제 인정받는데, 가정에서는 아내한테 막 아내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그런 남편이거든요. 근데 형네는 그런 남편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친구인 정희가 이제 이 서울 신랑으로 표시된 그 사람과 결혼해서 아주 알콩달콩 사이가 좋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 괴로워하는 형네의 그 내면을 정말 섬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그 사랑, 이게 막 충돌하는 그 내면, 그 상황을 그린 소설입니다. 산길의 경우에는 그것도 약간 다른데요. 주인공이 이번에는 아내예요. 그리고 남편이 있고 자기 친구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친구와 남편이 불륜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친구가 너무 당당해요. 사회적으로는 당신이 아내이기 때문에 당신이 승리했을 수 있고 내가 패배했을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정신적으로는 내가 승리했다. 너무 뻔뻔스러운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공인 아내는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도 감정을 터뜨리지도 못하는데 이 친구는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막 괴로워하는 그 내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산길이라는 소설은요. 그래서 전부 다 말하자면 남녀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 애정 갈등을 소설의 기본 축으로 해서 그런 상황 속에 놓인 인물의 내면 심리를 묘사한 소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제가 판단하기에 오빠인 이상조를 모델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조가 젊었을 때 정말 그 불굴의 의지로 일제에 저항하는 운동을 계속 벌여 나갔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옥살이를 하고 나오면 또 운동을 하고 옥살이하고 또 나오고 운동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35년쯤에는 이제 지쳐서 이제 드디어 산오리 집으로 지하련 주택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살면서 그 뒤에 이제 뭐 동물을 키우고 화초를 키우면서 살거든요. 이때 이상조는 이제 옥살이와 고문 이런 걸로 심신이 완전히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어떤 활동을 할 만큼의 이제 의지를 못 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아렌 입장에서는 그런 오빠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런 이상조를 모델로 해서 3편의 소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들은 전부 다 세상에서 패배한 인물. 그리고 산오리 그 산자락에 은거해서 자폐적인 삶을 사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소설은 갈등이 있어야 되거든요. 갈등이 있어야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되거든요. 갈등은 보통 인물로 외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선인이 있으면 악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두 사람의 사이에 갈등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에도 보면 말하자면 전직 운동가, 그러나 지금은 세상에서 패배해서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는 그 자폐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의 반면에 그의 대립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적극적이면서 뭔가 해야 된다. 뭔가 남들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된다. 왜 당신은 이렇게 과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했는데 지금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느냐 라고 비판하는 인물들이 3편의 소설에 공통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었죠. 해방에 비해서 이 도정이라는 소설도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일제가 물러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두가 해방의 기쁨과 새 국가 건설이라는 그 희망에 들떠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아련의 이 도정에 나오는 인물도 한때 저항적인 운동을 했으나 이제 은거해 있다가 해방이 되어서 다시 상경해서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물을 이제 그립니다. 근데 그러한 인물이 활동을 하러 이제 가봤더니 거기에 과거에 변절했던 인물이 거기 와서 막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가입 원서에 단체 가입 원서에 직업란을 쓰는데 이 주인공이 소시민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완성적 의미로 그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나서 돌아 나오면서 주인공이 속으로 외쳐요. 나는 소시민이다. 이제는 이 소시민에서 탈피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자. 이렇게 막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정이라는 소설은 과거의 반성과 새로운 과거를 표명한 전직운동가의 자기극복의 서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작품이 해방기 때 여러 작가들에 의해서 쓰였는데요. 이 작품 굉장히 탁월한 작품입니다. 이에 버금가는 작품이 소설가 이태준의 해방전후라는 작품입니다. 해방전후도 지식인의 자기 반성을 다룬 소설입니다. 자기 반성과 세국가 건설의 의지를 다룬 작품입니다. 해방 이후에 결성된 조선문학가 동맹이라는 단체에서 조선문학상이라는 상을 제정을 했는데 그때 소설 부문에 이태준의 해방전후와 그 지하련의 도정이 최종 후보작에 올랐습니다. 이 도정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대단했습니다. 상은 이태준이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건 약간 배려의 측면도 있습니다. 이태준이 조선문학가 동맹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배려의 측면에서 상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하련의 도정이 조선문학상을 받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잘 쓴 소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해방문학상 심사위원들이 지하련의 도정을 보고 비범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탁월한 작가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지하련은 그 비범함과 탁월함을 제대로 발현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소위 말하는 좌익단체들에 대해서 그 우익단체들이 테러를 했고 미군정이 그거를 묵인했고 그러면서 탄압을 피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월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하련도 남편이 이 말을 따라서 월북을 합니다. 그리고 곧 이제 그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나중에 이제 이화가 간첩 죄목으로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하련도 그 교화소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리 마산 출신의 작가, 비록 많은 작품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심리소설적 전통이 약한 우리 문학사에서 그 인간의 내면을 아주 섬세하고 치밀하게 그린 그 심리소설을 통해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작가 지하련입니다. 그리고 지하련과 연관된 그 유적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산이 그리고 창원이 지하련을 기억하고 지하련 주택을 잘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련 주택은 문학의 현장이었습니다. 보존을 해야 됩니다. 문학사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상조, 이상북, 이상선 다 항일운동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집에 살았거든요. 독립운동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집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여기 마산에 굉장히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근대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마산이 산업화, 근대화를 거치면서 그 옛날 것들을 거의 다 헐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근대 건축물들이 별로 없죠. 그 몇 개 안 되는 건축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하련 주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택을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지하련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리고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